그 어디에도 없었다. 영산강 일대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길이 2m의 대형 옹간들. 누구의 무덤인 걸까? 영산강역의 옹간면은 토기를 소재로 만든 무덤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다. 2001년 국내 고고학계가 술렁였다. 나주 오량동에서 대규모의 용간 전용 가마터가 발굴되면서 제작 기술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이다. 대형 옹간 고대 기술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불과 물과 흙의 이용 방법들을 이해한 상당히 현명한 집단이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산강 일대를 지배했던 고대 대형 옹간 세력들. 그들은 왜 옹간에 묻혔고 어떤 문화를 향유한 사람들이었을까?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그 국가 형성 과정에서 옹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그리고 대형화됐다. 옹관 고분이 이슈화되면서 여기는 백제와 구분되는 그런 독자적인 하나의 정치 세력이 존재했다. 수백 년 고대 사회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영산강 대형 옹간. 그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나주 반남면의 국립 나주박물관. 11월 말 개관을 앞두고 박물관이 분주하다. 속속 도착한 유물들 중에서도 조심스레 옮겨지는 것은 사람의 시신을 넣었던 옹관. 옹관의 일부분이지만 언뜻 보기에도 사람 키를 웃도는 크기다. 실제 주홍이 되는 옹간의 길이를 재보니 190cm. 보통 사용된 주홍과 부홍을 연결하면 그 전체 길이가 2m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시신을 넣고도 공간이 넉넉히 남는 크기다. 옹은 토기 항아리에 사람이 죽으면 뼈를 묻었던 관이다. 옛날부터 세계 곳곳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주로 어린아이의 시체나 화장한 뼈만 추려 묻는 세골장의 도구였다. 한국에서도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청동기 시대를 지나 삼국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다. 아시아 쪽만 봐도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우리나라, 일본 다 있었고 세계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영산강이 우리나라의 서남부 지역의 끝인 이 영산강 유역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원관묘가 아니고 규모가 대형화됐었다고 하는 데서 특징이 있습니다. 유독 영산강 일대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대형 옹간들. 삼국시대 당시 널리 쓰이던 나무로 만든 관이나 고구려나 백제처럼 돌이나 벽돌을 쌓아 방을 만들었던 석실이 아니다. 옹간은 넓은 들판에 흙을 쌓아 높은 봉분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독을 안치했다는 점에서 삼국시대 매장 문화의 독특한 면을 보인다. 나주, 영암, 함평, 무안 등에는 3세기에서 6세기의 대형 옹간 곱은 100여 기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그 중에도 나주 일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주시 반남면. 영산강의 큰 지류인 삼포강의 상류가 관통하는 가운데 완만한 구릉의 너른 평야 중앙으로는 해발 90여 미터의 자미산이 솟아있다. 그리고 이 자미산을 중심으로 5, 6세기에 약 40여 개의 고분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모두 최대 규모다. 옹관 고분 사회의 중심지가 이 반남이기 때문에 이런 지배층들이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성곽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세트를 이루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반남에 저기 자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뭐 100m가 채 안 되는 그런 산입니다만은 사방이 조망되는 굉장히 조망하기 좋은 그런 산입니다. 거기에
둘레에 산성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미산성이에요. 당시 대영 온간 세력은 주군이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대형 고분을 만들었고 지배층의 조직을 강화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토성을 쌓았다. 일제시대부터 시작해 10여 차례 진행된 반남 일대의 발굴 현장에서는 300여 점의 유물들이 대거 출토돼 일찍이 커다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거다란 대형 온간 속에서는 인골과 함께 지배 세력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의 금동관이나 금동신말, 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이는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온관에서는 없던 일이다. 영산강에 기반을 두며 이웃나라와 경쟁했던 대형 온관 세력. 도대체 이 고분의 주인공은 누구인 걸까? 삼국시대의 중심지는 고구려의 평양이라든가 백제 부여공주라든가 신라의 경주입니다. 그런 지역하고 벗어나 있는 지역이죠. 삼국의 중심지 이외에 다양한 지역에 토착사회의 중심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고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소핵사회가 아니고 여러 군데의 다핵 구조를 가진 다핵사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영산강의 대형 온간 사회는 백제에 통합되었던 마한 세력의 일부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문헌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중국의 기록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진서 장화열전에는 동이마한 신미제국은 산에 의지하고 바다를 띄고 있으며 유주와의 거리가 4천여 리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다. 유주 4천리는 서남해안 일대와 영산강 일대에 해당하며 신미는 새롭게 두루두루란 뜻으로 여러 정치연합체를 가리킨다. 백제건국 이전에는 마한 54개 소국 후 한 권역으로서 아마 10서너 개의 소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소국은 신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이고 아마 그 신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한은 잘 알려진 대로 1세기에서 3세기경 경기도와 충청, 전라도에 위치한 54개국의 정치 연맹체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한강에서 일어난 백제가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아산망과 금강,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세력을 통합하였고 특히 4세기 근초고왕 때에 영산강 일대까지 지배했다는 것이 기존의 학설이었다. 하지만 영산강 일대에서만 6세기가 넘도록 대형 온관들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고 고고학적 성과가 이루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견해들이 제기됐다. 만약에 4세기 중엽에 백제가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지 장악했다면 백제적인 문화 요소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 지역의 토착적인 문화가 중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단절되거나 규제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3세기대의 대형 온관묘 사회가 단절 없이 아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우연히 발견된 나주 보감리 고분은 당시 사회의 또 다른 면을 엿보게 했다. 오랫동안 가문의 선산으로 사용돼 도굴이 되지 않아 비교적 그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데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41개의 유구가 확인된 삼호분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고분이 3세기에서 7세기까지 무려 400여 년간 지속적으로 사용된 추가장이라는 것이다. 목관에서부터 옹관, 석실, 석곽 등 7가지 종류의 묘제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옹관을 하나둘 추가해가며 처음에는 사다리꼴의 고분으로 출발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고분들이 합쳐져 방형으로 통합되었고 여기에 석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무덤이 들어설 자리가 부족하자 무덤 위에 흙을 쌓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매장 시설들을 추가해 나가는 이른바 아파트 형식의 무덤이었다. 특히 삼업은 석실묘에서 4개의 옹관이 출토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석실은 백제의 대표적인 묘제이기 때문이다. 석실묘 안에서 옹관이 4기가 나옴으로써 과연 석실묘 피장자가 백제에서 파견된 관리냐? 그럴 가능성보다는 기존 옹관을 썼던 토착 세력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됐고, 그래서 이 지역 석실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이 지역의 석실들은 5세기 말 6세기 초경에는 백제하고는 무관한 석실이고, 백제하고 관련된 석실은 6세기 중엽경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도감리 3호분의 석실묘는 백제와는 다른 형태였다. 즉, 백제 석실은 평면 형태가 반듯한 네모의 방형에 가깝고 경사면을 파고 축조한 반지하식 혹은 완전 지하식의 석실이다. 그러나 보감리에서 발굴된 석실은 위치가 지하식이 아닌 분구 중간으로 들어간 지상식이며 평면이 직사각형의 장방형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단순한 지역적인 차이라든가 시기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문화 계통을 달리하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묘제에 있어서 다를 뿐만 아니라 유물에 있어서도 삼족토기와 같은 백제의 문물이 전혀 두루질 못하고 있습니다. 백제에 통합되었다는 4세기 후반에서 6세기까지 영산강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 또한 백제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간에 구멍이 뚫린 유공 광구 소호나 독이 달린 토기인 양이호 등은 백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곳만의 특이한 토기였다. 즉 기존의 학설과는 달리 영산강의 대형 옹관 세력은 4세기 이후로도 오랫동안 백제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며 발전했다는 것이다. 옹관 고분이 고고학계 이슈화되기 전에는 이 영산강 유역이 백제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옹관 고분이 이슈화되면서 여기는 백제와 구분되는 그런 독자적인 하나의 정치 세력이 존재했다. 고대 정치 세력이 존재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 지배적인 그러한 논리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요. 3세기에서 6세기까지 적어도 400여 년간 백제와는 다른 세력의 문화를 꽃피웠던 삼국시대의 대형 옹관 사회.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 수수께끼를 남겼다. 대형 옹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야 하는 것. 그들은 왜 옹관을 선택했고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최근 발굴된 옹관의 파편들을 맞추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각 기관의 협력하에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형 옹관 제작기술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의문에 쌓여있던 대형 옹관의 제작 기술을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그 영산강 유역의 옹관의 어떤 제작이나 그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옹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커다란 옹관을 어떻게 구웠을까? 그래서 과연 이게 가마에서 구워질까? 그런 의문점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문제는 크기다. 연구소에서는 실제 2m가 넘는 옹관을 고대 기술에 따라 제작해 보기로 했다.
온간의 3차원 영상과 CT 촬영 등을 통해 흙을 빚을 때 손으로 누른 점토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꺼번에 점토를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흙과 물, 불의 온도 등을 달리해 4차례 걸쳐 실험이 이루어졌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온관 자체가 무게가 100kg 내에 300kg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그거를 성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균열이 되거나 온관이 그대로 주저앉는 그런 문제도 초기에는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온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연배 옹기장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성형을 시도했다. 먼저 준비된 흙을 가지고 가래떡 모양의 질가래를 만드는데 이때 흙은 기본적으로 영산강 일대의 점성이 높은 2차 퇴적 점토를 사용한다. 물레 위에 원형의 들판을 만들어 고정시킨 후 옹기를 빚으며 규모는 발굴된 온관의 크기 그대로를 적용했다.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질가래로 태를 쌓아 올려가며 온관을 빚는다. 이 태를 쌓는 과정이 손누름 흔적이나 점토띠의 분할 성형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태 쌓기를 할 때는 안과 밖을 두드려가며 단단하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오므려 가는데 여러 방법 중에서도 장인은 바닥에서 아가리로 빚어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흙의 구성이 그 무게를 스스로 이렇게 지탱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이 벌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랫부분은 오므라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하중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 구성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저 아랫부분을 저부를 먼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높이의 아랫부분이 만들어지면 중요한 과정인 건조 단계를 거치게 된다. 무게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조가 끝나면 다시 물레에 올려놓고 태쌓기를 하며 이어붙이는데 점토띠는 보통 3단에서 4단 정도 쌓은 후에 눌러 접합력을 강화하였고 탄알은 전체 기물이 완성된 후가 아니라 태쌓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비교적 단순한 과정이지만 그 크기로 인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과정 하나하나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무엇보다 까다로운 것은 흙이었다. 흙이라는 게 특별히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저희가 작업성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옹기를, 항아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상태 흙은 아니에요. 주홍과 부홍의 모습을 나타낸 대형 옹관. 어떤 흙들이 적합한 걸까? 공주대학교 이찬희 교수 연구팀은 대형 옹관에 쓰인 흙을 분석하고 있다. 실제 옹관 유물들입니다. 나주 영산강 유역에 있는 이런 그 옹관들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제작 기법을 통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 과학적으로 밝혀가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산강 일대의 하상 연구팀은 출토된 옹관 파평과 토양 시료를 채취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고 영산강 일대의 자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흙이 옹관 제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면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고 나주 그 영산강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넓은 평야가 형성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수계에 비해서 상당히 공유하면서 많은 그 하상 퇴적물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강암 풍화토 또는 이런 퇴적 점질토들이 쉽게 이 수급이 가능했었던 이런 지역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흙의 배합을 알아내기 위해 36개 대형 옹관 고분 유적지에 400여 개의 시료를 모아 흙을 분석하고 성형 방법과 소성 조건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유적지가 분포된 영산강 일대의 점토를 체계적으로 수급해 다양한 배합을 시도했고, 이를 다시 온간 시류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자 간의 동질성을 연구했다. 대형 온관에 사용된 흙은 그 유적지 인근의 그 하상 퇴적지와 그 화강암 풍화지대의 그 구릉지 토양 및 그 비짐이 혼합된 그런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대형 온관에 이제 사용된 그 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약 20% 가량의 그 석영과 장석의 그 비짐이 혼합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점토와 비짐의 비율이 8대2가 적합했다. 비짐은 부드러운 점토와 달리 굵고 작은 알갱이의 사립으로 온관의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온기와 다른 대형 온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관에 비해서 상당히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석영이나 장석 외에도 이런 발굴된 온관 파편들에서도 적절한 양의 비짐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짐들은 이제 첨가가 됐을 때 이제 다량의 공극들을 또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공극들은 이제 간접적으로는 온관의 전체적인 무게를 감소시키고 또한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료 배합은 그 대형 온관의 두꺼운 기벽을 유지하면서도 그 토성과 그 건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함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그 옛날, 사람들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적절한 흙의 배합을 찾았고, 이는 흙을 다루는 절대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불과 물 그리고 흙의 그 이용에 관해서는 지금도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최고의 하이테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시행착오와 경험 속에서 터득한 그들 나름대로의 기술력이 그런 그 온관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온관 제작의 비밀을 풀 수 있었던 것은 오량동 묘지가 발견되면서부터다. 자, 지금 이거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온관편들이 바닥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일대에서 만들어지던 그 온관들 중에 이제 실패한 제품들입니다. 실패한 제품들 주변에 이제 다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그 온관편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2001년 처음 발견된 오량동 유적은 대형 온관을 굽던 가마터로 온관 고분 유적에서는 유일하면서도 거대한 규모다. 발굴 과정에서 수많은 온관 파편들과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총 60개의 가마가 확인되었고 21개의 가마가 발굴 조사됐다. 대부분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의 특징을 갖는 U자형 대형 온관이었다. 지금 확인한 곳은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만약에 이 구릉 전체를 확인했을 때는 훨씬 그 수가 늘어나겠죠. 한 100개 이상이 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온관들을 여기서 아마 점토를 제작을 해서 그래서 또 온관을 굽고 거기서 이제 나온 제품을 각 지역의 고분으로 공급하는 그런 그 이른바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 산업단지랄까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지역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량동 가마터는 지금도 전체적인 발굴이 미완성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 규모를 봤을 때 당시 적어도 500여 개의 온관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전남 지역에 조성된 대형 온관 곱은 87개소, 480여 기와 버금가는 수치로 영산강 일대 고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마터가 온관 곱은 축조 집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눈으로 개관되었으나 과거에는 유적 앞으로 소하천이 흘러 강을 이용한 이동을 짐작해야 한다. 오량동 유적에서 이 영산강 유적 전역으로 그리고 이제 서해안을 따라서 이 일대에 퍼지게 되는데 이 퍼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가장 먼저 추측할 수 있는 게 수로 이동입니다. 영산강이라는 게 그 근대까지만 해도 이 중류 지역에 영산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만 그곳까지 그 배가 들어왔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오량동 가마터에서 만들어진 대형 온관은 영산강 강줄기를 따라 배나 뗏목에 실어 인근 지역의 무덤으로 운반됐다. 실제 수로를 이용한 대형 온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오량동 유적지를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는 나주 보감리와 영동리 고분 등이 분포하고 10km 내로는 반남 일대의 고분이, 그리고 20km 이내는 한평과 무안, 영암의 고분군들이 존재한다. 대형 옹간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였던 오량동 묘지, 그 중심에는 가마가 있다. 처음에 가마가 발견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옹관을 제작을 했다라는 흔적이 보이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가마 형태가 옹관, 저희들이 기존에 생각하는 옹관의 그런 그 기본적인 도명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추정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기존의 토기의 그 가마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겁니다. 오량동 가마가 발견되기 전 사람들은 북극의 얼음집과 같은 돔 형태의 가마를 추측했었다. 옹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옹관을 빚은 후 그 위에 도명의 가마를 심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전통 방식의 가마였고 이를 모델로 복원이 진행됐다. 나주 오량동 그 옹간 가마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만든 전통적인 방식의 좀 철가마입니다. 이 옹간 가마는 가장 일반적인 토기 가마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앞부분에 아궁이하고 연소실하고 소송실의 일부 부분을, 천장 부분을 좀 나중에 좀 만든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량동 가마의 근거에 가마 만들기가 진행됐다. 먼저 가마 바닥면의 경사도에 맞춰 가마의 형태를 구획하고 땔감을 넣는 아궁이와 옹간을 놓는 소성부, 굴뚝순으로 땅을 팠다. 이후 가마 벽면과 중앙에 나무 기둥에 지지목을 세우고 대나무를 휘어 천정 골격을 짠 후에 삐풀 혹은 볏짚으로 지붕틀을 만든다. 그리고 진흙과 볏짚을 섞어 덮은 후 성질이 다른 진흙을 부분적으로 말리면서 마무리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떼기다. 가마에 일정한 간격으로 땔감을 넣으며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통 3, 4일이 걸리는 작업으로 무엇보다 불을 다루는 기술이 중요하다. 불을 피울 때는 100도씨, 타오르게 할 때는 100에서 600도씨, 그리고 검은 연기가 나도록 큰 불은 600도씨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야 한다. 옹간이 크다 보니까, 기물이 크다 보니까 가마가 기형적으로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조절하는 거가 좀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불 때는 형식을 조금씩 이렇게 달리 해보고 있습니다. 가마의 아궁이와 굴뚝을 막으면 가마의 내부가 서서히 식는다. 일주일 후 가마 내부의 온도가 100도씨 정도로 유지될 즈음 아궁이와 굴뚝을 뜯어내고 옹간을 꺼낸다. 다른 토기와 달리 옹간이 크기 때문에 천정의 일부까지 뜯어내야 하는데 이때 7, 80도에 이르는 내부 온도로 인해 여전히 뜨겁고 옹간의 무게가 300에서 500kg으로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 이렇듯 만들기 힘든 대형 옹간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왜 옹간이었을까? 동신대 박물관에는 영동리 고분에서 발굴된 옹간들이 전시돼 있다. 2006년에 발굴이 시작된 영동리 고분에서는 26기의 옹간이 출토되었는데 3세기에서 4, 5세기의 옹간들이 고루 분포돼 옹간의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3세기경의 옹간은 크기가 작고 모양이 관이 아닌 일반 그릇에 가까웠다. 이후 목이 점차 퇴화되고 관에 적합한 모양을 띠며 몸에서 아가리까지 부드럽게 연결된 U자형 옹간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변화에서 보듯 대형 옹간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옹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영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옹관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옹관하고요. 지금 윗부분은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어깨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좁게 이렇게 좁혀들다가요. 그 목 부분에서 넓게 벌어지기도 한 이제 아가리는 거의 수평에 이르는 이런 형태의 옹관이 그 초기 옹관입니다. 그래서 그 풍납토성에서 나오는 옹관하고 동일한 형태이거든요.
영산강 일대에 등장한 초기 옹가는 제사에 쓰이던 옹기. 그 중에서도 크기가 큰 대옹에서 출발했다. 특히 한성 백제 시대의 풍납토성에서 발굴된 대옹인 경당지구의 102로 유구를 보면 영동리 고분의 초기 옹간과 비슷하다. 이는 제사와 관련된 유구로서 의례적 행위가 결합된 것이었다. 또한 중국에서 건너온 시유도기가 풍납토성을 거쳐 영산강 고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저장용기가 매장용기로 전환되며 점점 대형화된 것이다. 무덤에 묻힌 이들에게 이는 무엇을 의미한 걸까? 한성 백제에서 제사 의례로 사용되던 것을 일종의 이쪽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제사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이 돌아가신 분 피장자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즉 사후 세계로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 생전에 있는 그 현실 세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즉 굉장히 무덤으로서의 그 가치보다는 일종의 그 위계 상징으로서의 가치를 훨씬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는 고분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름 10m 이상의 대형 봉분이 위치한 영동리 고분. 여러모로 1.5km 거리에 위치한 보감리 고분과 비교되는 고분으로 보감리 고분처럼 아파트형의 추가장 형태를 띠고 있다. 확인된 매장 주체 시설은 30여 기로 3세기 옹간묘를 시작으로 석실묘를 거쳐 7세기 무렵 석강묘까지 다양한 무덤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발굴 당시 영동리에서는 각기 다른 무덤에서 20개체의 인골이 출토됐는데 DNA 분석 결과 전부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적으로 혈연을 매개로 한 공동체 사회가 400여 년이 넘도록 지속된 것이다. 그런데 영동리 고분은 보감리 고분보다 그 규모가 작고 보감리에서는 지배 계급의 위상을 보여주는 화려한 유물이 출토된 데 비해 영동리 고분에는 출토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마 보감리 고분이 이 다시평야라고 하는 일대 들녘을 전체를 관할하던 최고 수장 세력이고요. 그다음에 영동리 고분은 그 수장 세력을 보조하던 일종의 그 기술 집단 또는 관료 집단 또는 뭐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그 하위의 계층들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주 오량동의 가마를 기획하고 만들 수 있었던 능력의 지배 세력들이 세력 간의 위계 질서 속에서 옹간을 만들고 무덤을 조성했다. 정치 사회적으로 복잡한 다단계의 복합 사회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가흥리의 신흥고분이 최근 발견돼 발굴 중에 있다. 이미 예산은 끝났지. 엄청 오래 했어요. 보감리와 영동리 고분처럼 다장의 형태를 띠고 있고 고분 주변으로는 5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옹간묘 2기가 확인됐다. 자, 규모를 한번 재봅시다. 여기서 옹간이 놓인 무덤의 전체 길이가 30m 정도. 대형 옹간이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에 전형적인 U자 모양이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게 그냥 고분이었으면 해결이 좀 어려웠는데 이게 전형적인 U자 형태로 띄고 있는 전용 옹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옹과 소옹의 길이는 대략 한 130cm 정도를 이렇게 규모가 비슷한 것을 이렇게 확보를 시켰고, 이걸 안치하기 위한 굴광의 규모는 한 300cm 정도 이렇게 하고 넓이를 한 120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굴광을 판 이후에 이제 옹간을 안치해서 매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의 대형 옹간이 확인됐으나 신흥고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돌로 쌓은 석강묘다. 석곽에서는 철제 대도나 철모와 같은 철기류와 다양한 토기 등이 발견돼 당시 시대를 추측하게 하고 있다. 다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긴 단독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옹간이 주변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체 시설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제 평면 형태라든가 축조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그 5세기 중반대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의 주인공은 나무 기둥으로 골조를 세운 후 돌을 이용해 만든 무덤방에 안치됐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무덤의 양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식의 전방 후원분으로 보고 있으며 봉분 주변 도랑에서는 일본식의 원형 토기가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매장 주체 시설은 지금 보시는 이 석곽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분형은 아직 전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저희 조사단에서는 전방 후원분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무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일찍이 광주 월계동에서도 신흥 고분과 유사한 장고분이 발견됐었다. 국내에서 이와 같은 장고분이 14기 정도가 확인되고 있는데, 전방 후원분은 앞이 평평하고 뒤가 동그란 장구 모양의 무덤으로 일본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고분 형태다. 또한 고분주위를 원형 토기로 장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바닥이 없는 토기로 담기 위한 그릇이 아니라 장식을 위한 그릇, 즉 무덤 장식에 쓰인 그릇이었다. 무엇보다 이 일본 양식의 고분과 토기가 국내에서는 영산강 일대에서만 발견되고 있어 수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를 짐작하게 하지만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지역에서만 일본식 고분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 시기 동안 영산강 유역이 백제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과 백제하고의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핵심 문제는 그 피장자가 누구고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이곳에 만들어졌던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3세기에서 6세기까지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던 영산강 고분 사회는 6세기 후반 갑자기 사라졌다. 백제식의 석실묘가 들어서며 강력한 고대 사회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온간 고분 사회와 백제, 그리고 마한과 일본의 관계까지 영산강의 고대 사회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옹관이란 걸 통해서 단순히 그 옹관이 크다 또는 옹관이 독특하다라는 점을 떠나서 학문적으로는 이 옹관이란 걸 통해서 이 고대 사회의 사회 구조를 추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옹관묘에서 주도된 자료들을 잘 모으고 잘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옹관묘를 만든 사람들의 단계에서의 문화 수준이라든가 의식세계라든가 내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에까지 좀 연구의 깊이가 깊어지고 연구의 외연이 넓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산강에 잠들어 있던 고대 사회가 깨어나고 있다. 그들은 혈연 공동체 집단을 기반으로 긴밀한 위계 질서를 유지하며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고분 문화를 남겼다. 그리고 그것은 흙과 물, 불을 다스리는 뛰어난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삼국시대 또 하나의 기술의 진보였다. 오랫동안 백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대형 온간 고분 사회. 우리가 미처 몰랐던 1500년 전에 잃어버린 역사, 다시 쓰여져야 할 우리의 이야기다.